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7월 18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제 1.75에서 1.5%로 내려온 셈이죠. 국내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7월 금통위 내용 좀 살펴보고요.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올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연준의 FOMC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예, 뭐 조금은 전격적입니다. 이때까지 뭐 20이나 연준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느니 이렇게 뭔가 액션을 갖다가 보이는 경우는 참 없었는데 한번 우리 김도정 의원이 오늘 예상하셨던 바예요?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른 템포였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뭐 대외적으로 녹록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겠죠. 일단은 시장 뭐 총재도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만 시장 가격이 이미 인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네. 뭐 선도 아니면 이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한 뭐 디베이트와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7월달 인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랐었는데 네. 일본과의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내 경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기 둔화의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인하에 어느 정도 당위성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미선 연구원님은 제가 인포맥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채권 기자들이 미리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일종의 폴 비슷하게 네네. 아주 이번에 뭐 강하게 배팅하셨대. 이번 달에 내릴 수도 있겠다고. 그냥 한번 질러보신 게 아니면 뭐 근거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는 이제 7월, 8월 반반 정도로 봤었고요. 7월 반반. 네. 네. 근데 이제 8월로 전망을 한다면 근거는 이제 미국의 7월 FOMC가 더 뒤에 있다는 거 한국보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이제 확인하고 갔던 어떤 그런 한은의 어떤 신중함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8월의 가능성과 7월을 반반으로 봤는데 파월 의장 일단 7월 인하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이미 줬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성은 많이 줄었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본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네. 수출 제한이 얼마나 뭐 장기될지 이런 게 전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루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로 미룰 만한 근거가 좀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디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는 것까지도 보셨나요? 네, 같이 다 봤죠. 다 보셨구나. 네네. 한번 소감을 오늘 금통위. 예. 일단 뭐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8월보다는 7월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그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그 좀 놀라웠던 점이 사실 2018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부분이죠. 그때 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내외 금리차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 10월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네. 거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 부분이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미 하반기부터 즉 다시 말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7월까지 가면서 FOMC에서 계속해서 이제 12월에 처음에 시그널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그널이 이제 그 추세가 반전이 됐다라는 신호를 줬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7월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7월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이 2.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조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추경이 반영된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일부분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일부분 반영됐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경의 효과가 여기에 반영된 숫자냐라는 부분인 글쎄. 거죠. 네. 일부분 반영됐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좀 나름대로 흥미로운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출입 기자분들이 그럴 때 한번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총재님 그게 뭔 말씀입니까? 일부만 반영한다는 게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장률을 얼마에서 얼마로요? 2.5에서 2.2로 낮췄고요. 지금 바깥에서는 더 낮게 안 봅니까? 예. 더 안 좋게? 이제 해외 IB들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금 1.9에서 2.1 정도 그러니까 2% 밑으로 막 내려가던데. 예, 근데 2.2를 예상을 한 것도 근데 사실은 시장이 예상했던 어떤 전망치 하향폭보다는 좀 컸어요. 0.3% 포인트 0.3% 정도 포인트는, 한 거면은 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숫자를 좀 쪼개서 보면 네. 2.2라는 숫자가 달성되기 위해서 네. 남은 이제 뭐 2, 3, 4분기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정도 성장을 전제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3, 4분기도 평균 0.75%포인트 정도씩, 그러니까 QOQ로 성장을 해야만 예, 예. 2.2가 가능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전망이 조금 낙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 성장이 0.75씩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작년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평균으로 분기 평균 성장을 보면은 0.6%포인트씩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평균치를 넣으면 이제 2% 정도가 나와요, 올해 성장이. 그러니까 하는이 이제 2.2 정도면 이제 좀 상당히 낮춘 거긴 한데, 계산을 해보면 하반기에 그것이 다소 좀 낙관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수치다 여전히.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돈 연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GDP 성장률. 성장률은 하반기에 갈수록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된다면, 네. 또 저희가 보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가 좀 더 고착화된다면 분명히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내년도 그림은 하늘에서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이번에 리바이즈하면서 네. 내년도 성장률이 2.5%,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에는 도달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2.5%가 우리 한은이 상정하는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이번에 2.5에서 2.6이니까 잠재 성장률 하단폭으로 오는 건데요. 네. 근데 그 트렌드를 보면 이번 1분기, 2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가파른 상승세를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앞으로는 별로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하늘의 전망대로의 흐름에서는 조금 컨디션은 좀 떨어집니다.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자꾸 뭐 버릇처럼 일단 뭐 제시했다가 시간 가서 또 안 된다 싶어서 또 낮추고 예산도 일단 짜놨다가 제대로 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만 가서 뭐 추경 한번 해보지. 추경 안 해줘서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저는 가끔씩 추경 해줘버리고 야당도. 그리고 파월 의장도 한 100bp 그냥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쓰듯이 한 100bp 한번 확 한번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대로 돼 가는지 한번 보자. 괜히 그 뻗땡기다가 덤태기 났습니다. 그거. 추경 안 해줘서 이래 됐고 금리 안 낮춰서 연준이 파월 리가 금리 안 낮춰서 이제 이래 된다. 이런 판국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선연구원도 말씀하셨지만 자 1분기가 수정치가 마이너스 0.4%였지 않습니까? 네. 전분기 대비. 그러면 어차피 2분기는 플러스 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엔간하면. 근데 어떻게 0.6, 0.7 그 플러스로 돈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가
하다못해 0.6인데 64, 24 그러면 연율로 2% 남짓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김도원 연구원도 힘들어 보인다. 미선 연구원도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또 하향 조정 또 하려고? 하향 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높다. 네. 박사님, 네. 이 잠재 성장률도 그렇고 뭐 중립 금리도 그렇고 이쪽 바닥은 늘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좀 이렇게 불분명하고 뭐 이렇게 대충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세계인 거는 압니다만 잠재 성장률을 갖다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뭡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성장률이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파악하는 어떤 하나의 수치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경제가 그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거죠. 즉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상태에서 완전 고용 수준을 감안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학교 때부터도 이놈의 경제학 쪽에는 맨날 그놈의 비현실적인 가정이 많더라고요. 뭐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가정하에 지금 박사님 설명하신 중에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 과열되지 않고 이루는 지금 완전 고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잠재 성장률을 뭐 얼마로 잡는다 그걸 갖다 조금 낮췄다 조금 공허하거든요. 공허한데 자 그러면 성장률은 그렇다 치고 혹시 물가 관련해서도 이번에 다 뭐가 나왔나요? 물가의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죠. 그러니까 올해 0.7% 목표니까 지난해 1.5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내려간 네. 겁니다. 그러니까 꽤 하향폭이 큰 겁니다. 뭐 금리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당위성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실질 성장률 2.2%에 물가 상승률 0.7%면 우리 흔히 모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잣대들 뭐 금리도 그렇지만 다들 명목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3%가 안 되는 거죠. 통계가 기준 연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리바이즈가 좀 되는 거지만 1997년 IMF 이후에 네.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3%를 깨진 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뭐 잠재 성장률이 이번에 수정도 있었지만 모멘텀 자체가 확실히 줄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이면에 보면 실질 성장하는 부분보다 물가의 하락폭이 컸다는 것은 디플레까지는 안 해더라도 물가에 대해서 뭐 요즘에 글로벌리 트렌드긴 하지만 상당 네. 부분 하느니 그런 쪽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숫자로 제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실효하한이란 뭐 좀 어려운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실효화, 그러니까 이펙티브하다라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하고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 지금 이제 1.5%가 됐는데 네. 실제는 그러면 우리도 제로까지는 남들도 다 해봤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제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지 오픈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국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형태가 되면 이자율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팩터를 감안하고 해외에서의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자율은 그냥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팩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정해지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제로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범위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효화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김준 연구원 조금 더 추가 부연해 주실 만한 얘기가 없나요? 뭐 자꾸 네네 사실 실효화한 얘기는 연준도 상당한 고민이 있는 얘기예요. 연준도? 그러니까, 네 점점에서 그 실효화한 범위가 낮춰가고 있고요. 네. 물론 그게 글로벌리 저금리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뭐 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기분에서 받아들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네.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위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물가 전망에서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의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향후 금리 글쎄요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 KB증권은 내년 한 1월 달쯤으로 상당 부분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금리의 앞으로 실질적인 내림 폭
인하폭 아니면 그게 인하됐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금리 수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실효 하한이라든지 물가의 하향 조정도 한 번 더의 금리 인하는 이번에 어느 정도 시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사한 거 아니냐. 뭐 시사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또 거의 시장에서는 거의 뭐 확신하는 분위기던데.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를 1.5로 오늘 낮췄는데 네. 이제 50년까지 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 50년까지. 얘기는 기준금리 1.5보다 한 번 더 인하될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총재께서 그러면 말씀하셨던 시장과의 소통은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총재님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게 이제 6월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해도 한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나 소수 의견을 냈지만 네. 그 어떤 의미나 그것이 주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축소시키는 그런 언급들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하는 총재 스탠스는 여전히 금리 동결 쪽이다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총재도 표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방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했었어야 됐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5월 하고서 지금 7월 금통이 2개월 만에 이제 스탠스를 확 바꾸긴 한 거니까. 근데 네. 시그널을 전혀 안 준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6월 이제 하는 기념사 통해서 이제 하는 총재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언급이 나왔을 때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강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 쪽을 베팅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들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시그널이 제공이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하는 적극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저기 뭐야 금통위 결정 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이제 기사가 떠는데 줄줄이 시중금리 인하 점점점 은행들 수신금리 뭐 다 내려 왜 수신만 내려요? 여신은 왜? 여신을 좀 내려줘야. 그 지금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기자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보느냐. 뭐 총재 원론적인 답변하셨죠. 네. 뭐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다만 뭐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영향은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들이 추가적인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미국 연준도 그렇지만 이번 뭐 통방부에서도 그렇지만 대외적인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 미국 연준도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 크로스 커런츠라는 역류 현상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대외적인 부분에 뭔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아니면 대외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조금 괜찮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낮추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정말로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 네.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통화정책은 어떤 의도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통화정책은 현실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쪽에 부스트업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수적으로 실물 경제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액티비티를 활성화시켜주는 예. 그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인 지 꽤 됐지요. 예. 사실 설비 투자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쿠션 효과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쿠션 효과. 예. 그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재정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추경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IMF가 이야기하고 있는 확장 재정 정책에 관한 이슈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 재정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밸런스가 GDP 대비해가지고 1.5%의 흑자를 보였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예. 그러면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 여지를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추가 경정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통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에다가 얼마나 부스트업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죠. 네. 다만 그 시간까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도 금융위기 이후로 뭐 연준을 비롯해 갖고 자기들이 뭐 금리 갖고 무슨 뭐 경기를 살릴 듯 말 듯 하도 그래 갖고 그 세월 10년을 보냈더니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차 싶네요. 글쎄 중앙은행들은 금리 쪼물락거려 가지고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김돈 연구원 보시기에 지금 금리가 낮추면은 이 인플레가 안 살아나서 난리라면서요. 어떨 때는 인플레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기의 성장 눈높이도 낮추면서 네. 물가까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뭐 수요 측면, 그다음에 공급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희석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소비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목표를 정한다든지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그런 쪽으로 그 기대감이 많이 경감되고 낮아지는 거죠. 모멘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조금 애둘러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당장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겁니다.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보상에 뭐 50만 원이 좀 더 줄어드는 한 달 나가는 이자가 좀 줄어드는 효과. 네. 실제로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소비가 더 탄력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물론 설비 투자는 이자의 또 역함수지만 설비가 다시 투자가 된다든지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이 좀 더 바뀐다면 그런 승수를 감안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르게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를 낮춘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부작용은? 부작용이요? 예상되는 부작용은? 정책 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부작용. 네. 뭐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7월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엇박자가 된다면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객기를 한번 부린다면 네, 뭐 저는 뭐 일단은 거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요. 뭐 당연히 100%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99.9%의 확률을 갖고 오랜만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뭔가 정책을 썼는데 네. 시장에 오늘 뭐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행했는데 스텝이 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워낙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인하가 결국에는 뭐 경기를 다시 한번 못 돌린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더 강력한 더 금리 인하 폭을 더 넓히든지 더 자주 금리 인하를 하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듯한 시그널이 나타나겠죠. 그게 결국 가격의 왜곡을 또 양산해낼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부작용도 뭐 일단은 시장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야 정말 골 때리겠다. 아니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정말 황당해지겠다. 연준이 7월달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데이터 좀 더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지금 김돈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선 연구원님 한 여쭤볼게요. 오늘 보니까 국채 선물 막 쭉쭉쭉 뻗어가는 거 이건 이해돼요. 네네. 총재 말씀하시는 거나 전반적인 스탠스가 보니까 이번에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채권 아주 뭐 매수가 강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 주식 못 갖고 환율이 초반에 이제 금통위 결정 딱 나자마자 환율이 팍 치솟았다가 게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게임 나와서 그거 이제 결국 전일 대비 하락인데
지금 여기다가 국채선물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외환 시장에서도 우리 한은에서 금리 어쨌거나 하반기에 해넘기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네 싶다면은 환율 올라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채권 시장 말고는 증시하고 외환 시장은 조금 한은의 금리 인하에서 우리가 제1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시장 반응과는 약간 다르단 말입니다. 개입을 왜 했을까요? 외환 시장에서. 뭐 주식이야 그렇다 치고 요새 뭐 우리 한국 주식은 제일 어려우니까 논외로 하고 그 와중에 또 슬쩍 이렇게 요즘 개입하는 건 뭐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하루 거래량 보니까 뭐 50억 불 정도 같으면은 조금만 눌러주면 눌리는데 아니 금리 인하를 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또 금리 인하하는 날 또 왜 또 주저앉히냐 말이죠 환율을. 그게 궁금해서 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개입하는지 뭐 의도를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우리나라 나오게 될 성장률 수치가 네. 한 번 더 우려할 만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DP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안 좋으면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되나요? 이제 2분기가 아마 이제 7월이니까 곧 발표될 거고. 근데 3분기, 4분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수치도 예.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좀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1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잠재적인 위험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화 약세 쪽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지금 기민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환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1,180원을 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의미 있게 그 레벨에서 좀 이제 방어를 하는 느낌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외환시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관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거라면 그렇게 개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좀 환율이 좀 묘해가지고 좀 눌러줘야 될 만큼 뭔가 좀 불안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부 당국의 개입은 사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저희가 오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할 때쯤이면 많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국 정부는 강경한 스탠스를 가한다고 보니까 저희가 보는 다음 스텝은 일본의 제재가 좀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쪽도 조금 저희는 두드리고 있고요. 금융이 일본계 자금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얼마나 크냐. 네. 그에 대해서 물론 주식시장, 채권시장 극히 적습니다. 비중은. 하지만 빠져나가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율 자체는 레벨이 높은 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정부라면 그런 쪽의 이유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박사님 1,200원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죠.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거를 좀 제 의견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다른 연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2.2%라는 숫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일부 감안한 숫자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 이야기는 추경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더 안 좋았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기 자료로 나오죠. 반기 자료로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 자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수 부분이 하반기 2.5%로 오히려 더 개선될 거다라고 사실은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수가 개선될 거다라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지금 다른 연구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많이 낮추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숫자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방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환 시장에서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충격을 먼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거를 먼저 막아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오늘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뭘까요? 숫자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3분기, 4분기 0.75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처럼 보인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외환 시장에서 받게 되는 거는 결국 상승 압력이 쌓이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1분기 GDP 나올 때 한번 봤죠. 4월 25일 날 네. 갭으로 그냥 예, 맞아요. 툭 하고 올라갔죠, 진짜. 예.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할 그런 마땅한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숫자가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외환 시장에서 당국이 고민한 것도 사실 이런 이유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 파토 났다 이거는 5월 5일 날 트위터니까 4월 25일 날 그때 우리가 갭을 열어가 그 갭은 엄청났던 게 결국 메우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그놈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 한 2년 넘게 있었던 1110, 1140을 갖다가 여는 갭이었다고. 그게 GDP 마이너스 0.3 그거 보고 이제 열려버렸는데 그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조금 이렇게 미리 눌러줄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박사님 말씀 중에 또 무서운 부분은 이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할 때는 또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 또 있겠네요.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네,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연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까 지금 우리 김도원 연구원이 저런 얘기 좀처럼 안 하는데 약간 우스개 비슷하게 우리끼리 그런 얘기 좀 했다. 연구원들끼리 KBS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월이 한번 서프라이즈를 한번 준다면은 트럼프 노발대발 하겠죠. 노발대발 하겠는데 자 이제 한다고 보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아니 50bp 인하 얘기가 왜 나와요? 연준, FMC.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고용지표 저렇게 좋고. 아니 뭐 소매 판매도 좋고. 미국 뭐 나쁘지 않은데 이래저래 보면은. 그것은 뭔 놈의 뭐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맨날. 여기서 뭔 50bp 금리 인하 기대가 왜 프라이싱 되고 그런 게 시황에서 자꾸 보이냐 말이죠. 제 생각에는 미국 채권 시장의 어떤 효율성, 가격에 예. 대한 예측성 예. 그런 게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았어요. 과거에는 예, 이제까지 계속. 이때까지. 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미국 채권 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네.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약간의 지표의 둔화나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약간만 이제 나타나도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초부터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2번 인하 얘기가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지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미국의 단기 채권 가격 자체가 네. 50bp 또는 그 이상의 인하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까지 어떤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미국 채권 시장 가격이 주는 어떤 이 선행성 그리고 이런 예측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2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연내 2번 가능하다라는 쪽에 대한 의견들은 여전히 많잖아요. 예. 근데 다만 바뀐 거는 7월에 50bp 다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생각은 네. 7월 25bp 인하를 하고 그 후에 한 번 더. 근데 어쨌든 연내 25bp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2번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 자체는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미국 채권 시장 자체가 나타내는 가격이 그 부분을 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으로 통화 정책이 그렇게 결국 따라갈 거다라고 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김준정 저기 연준이 시장을 갖다 끌고 갑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이 연준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럽니까 이게? 저는 연준은 독자적인 툴에 의해서 자기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독자적인 툴이. 네, 연준 대변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 KB증권의 기본적인 뷰는 7월달 25bp 인하고요. 다만 네. 최근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 자체가 거의 1%대에서 50bp 인하 확률이 뭐 30% 가까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예. 첫째 지표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꽤 오랜 시간 역전되고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향후 확률적으로 보면 경기 리세션에 어느 정도 잣대이긴 합니다. 즉 불안하다라는 게 1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지금 실질 중립금리가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0.65% 정도 됩니다. 실질 중립금리가.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태죠. 개인 소비 지출 PC 5월 달이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5월 달이 1.5%입니다. 그러면 실제 중립금리는 2.15%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연준의 정책금리가 2.25에서 2.5%, 네. 그러니까 35bp 정도의 룸입니다. 한 번 이상인 거죠. 아하. 네, 그 정도 충분히 뭐 네. 시장 가격 형성할 만합니다. 할만하다. 그런데 지금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채권 시장의 그 효율성이라 할까?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채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묵직하고 큰 돈이 움직이고 네. 좀 그 윤여선 파트장 가끔 쓰는 표현. 다른 좀 철없는 시장에 비해서 거기는 뭔가 지성이 넘치는 시장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다 하루 있고 상부터 해가지고 드라기 형님부터 해가 뭐 5만 사람들이 버냉키 옐런을 거치면서 이 과거에 우리 그 채권 시장의 그 진짜 냉철함 그리고 어떤 가격 발견 기능 내지는 채권 시장 야경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떨 때는 과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워닝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 돼버린 거 아닌가. 무슨 뭐 이태리 같은 애들이 뭐 지금 국채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가 막 나올라 하는 판국에 예? 여기서 지금 과연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쏠린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채권 쪽으로 자금이.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네.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네. 이제 연구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채권 시장의 가격 효율성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결국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가격이고 이제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이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돼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미국 거시경제 자료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미 고점을 지나갔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경기가.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거시경제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실제로 산업 생산 측면에서 둔화된 지 꽤 됐고 예.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이 달성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런데 왜 지출이 안 늘어나지?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결국 평균 임금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라고 그 평균 임금이 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었죠. 예. 그런데 연말이 되고 올해 들어서면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에버리지 아워 인컴이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3% 넘어서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마지막 시점이다라는 거거든요. 완전 고용이 다 됐고 여기에서 임금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경기가 자연스럽게 꼬꾸라지는 과정으로 즉 뭐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달에 돼서 조금 그 당황스러운 지표들이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논판 페이롤이 뭐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CPI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개선이 됐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세를 거스르는 어떤 하나의 트랜지셔널한 즉 다시 말해서 이번 달에 나타난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다가 금리를 안 떨어뜨리면 안 어떡하지라는 내리면. 얘기도 돌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다들 그냥 금리는 25bp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50bp 얘기는 그동안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주요 선진국들의 OECD 리딩 인디케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 유로존, 일본 뭐 다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50bp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나온 숫자는 오히려 그러면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즉 규모를 작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봐도 될 거라는 거죠. 예. 아까 선물시장 쪽 말씀 잠깐 하셨었지만 지금 현재도 7월에 금리 인하 25bp 단행할 거다라는 게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9월 FOMC에서도 추가적으로 25bp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네. 거다라는 게 네. 50%가 넘는 게 현재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거시경제 상황과 채권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러다 또 시간이 쫓길라. 김돈 연구님, 이제 다음 주 25일인데 20일은 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위는 움직일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9월을 좀 시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당장 못 움직인다? 네, 이번에는 한때 버전을 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음. 뭐 결국 하긴 할 건데 시기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는도 뭐 그러다가 저희 생각보다 좀 일찍 됐지만요. 근데 저희는 뭐 20위뿐만 아니고 예. BOJ뿐만 아니고 예. 연준조차도 네. 이제 앞으로는 경기는 눈높이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네. 물가 수준도의 눈높이도 내려가거나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들은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더 과하게 공격적으로 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소수 의견의 전망이지만 저 끝단에 있는 중국의 PBOC조차도 그 전에 한 몇 년 동안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대출 1년짜리가 걔네 기준금리인데요, 정책금리인데요. 그 자체도 컨트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인민은행도 낮출 수가 있다. 네, 뭐 당장 근시안은 아니겠지만 올해 연말쯤 아니면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대출 1년짜리 금리조차도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실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2 홈페이지에 뭐 꾀례가 뭐 논문인가 뭐 하나 올려놓은 것 같던데 혹시 보셨어요? 가이드라인만 봤는데요. 뭐 22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툴적 모형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22 자체의 수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내정이 됐고 완화적으로 갈 거라는 게 이제 깔려 있지만 네. 또 모르는 거예요. 되고 나면 파월 의장이 전과 후가 약간 우리의 기대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가격 형성들이 많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요. 근데 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는 뭐 본의 아니게 하느니 정말로 선제적이라는 이름이 걸맞을 정도로 먼저 움직였지만 여타 중앙은행들이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금리 인하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딱 정권가에서는 딱 이제 이 마케팅하기가 좋아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과거에 늘 보면 그랬다시피 닷컴 버블 무너질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겹쳐놓으면은 주가 꺾이고 나서 금리 막 내리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거든. 그걸 늘 보는데 그래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좌우지간 이 경기 계속 이렇게 확장 국면 이어가도록 우리가 잘해볼게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연준이 됐건 당장 뭐 연준은 7월 지금 김돈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20이나 인민은행이나 뭐 BOJ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없는 살림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완화적인 그걸 내비치면서 그렇게 간다고 치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주가는 그러면 못 오르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국가마다 다를 것 같고 국가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이전하고 다른 거고 네.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는 관세가 있는 세상이다. 아하. 관세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행동을 바뀔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기업들의 행동은 어닝으로 나타날 거고 그거는 주가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전 국면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을 갔을 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안정적이다고 하니 중앙은행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동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결국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보다는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의 주식시장에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단에서 확실한 거는 뭐 시작은 됐다. 완화적인 공격적인 변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의 뭐 한원이 전례 없이 먼저 움직였고 뭐 연준이 금리 7월 달에 내릴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그러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내릴 것 같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같이 연준이 먼저 움직여 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완화 스탠스를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장이 모를 바도 아닌데 S&P 500이 3,000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7,000 넘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들었던 시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뉴욕 증시보다 더 부진하고 우리 한국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든요. 2,100을 못 올라서고.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뭐 우리 시청자분들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 계시 야 그걸로 뭐 금리 갖고 경기 살아나나? 좋은데 그러면 하다못해 주가라도 올라야죠. 근데 지금 이제 장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잘 못 가거든요. 혹시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우선 거꾸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네. 그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야 되는 거죠? 뼈 때리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자금이 남아 돈다. 그러면은 이게 금융시장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가가지고 결국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뭐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좀 그 2008년 이후에 많이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우리가 유동성 공급은 그 통화 성수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어딘가로 흘러가고 그게 결국은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유동성의 공급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0%를 만들어주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도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밀어넣는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난 왜곡은 뭐냐면 본원통화하고 M2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음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FOMC나 FRB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리노멀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익세스 리저브는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태고 이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현실적으로 통화량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통화 성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금이 유입된다고 한들 뭐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ECB나 BOJ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통화 팽창 정책을 펴고 있고 기준금리는 0에서 마이너스 테리토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전에 봤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금융기관에다가 밀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화 승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효과를 발생하냐는 거죠. 결국 금융기관의 익세스 리저브로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태다라고. 현찰실은 트럭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금융기관에 소위 말하는 지중계좌, BOK 계좌, 연준계좌 거기에 숫자 찍히고 그렇죠. 그 숫자는 그냥 또 연준의 한국은행의 지준 계좌에 또 숫자 찍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미선 연구원님, 네.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초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네. 끝에 갖고 맨날 이렇게 하수 같은 질문 늘 했잖아요. 위험자산 하실래, 안전자산 하실래, 아, 예. 뭐 주식 하실래, 채권 하실래 하실 예, 때 예. 채권을 갖다가
권하셨고 지금까지는 대박입니다. 예. 그죠? 예. 자, 지금 아직도 포트폴리오는 채권 쪽으로, 채권 위주로. 네, 하반기에도 유효할 걸로 봐요. 한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끝내고서 첫 금리 인하를 지금 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아직 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인하로 끝날 것도 아니고 네. 추가로 뭐 한두 번 더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또 지금 뭐 한 번 이상 뭐 두 번 인하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뭐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하반기에는 그 채권 쪽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는 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또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김돈 연구원님부터 해서 그냥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클로징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들 금리 못 내려서 안달인 중앙은행들, 그리고 시장은 틈만 나면 금리 내리라고, 거기다가 제일 강대국 대통령도 틈만 나면 트윗으로 그냥 막 금리 낮추라고 하는 이 시기에 뭐가 돈이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시장에서 일종의 그 영어 표현으로 미스, 약간의 신화, 거짓말 내지는 약간 환상, 꼭 안 맞아떨어지는 얘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한번 뭐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 주실 만한 얘기 뭐 등등 좋습니다. 뭐 한번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는 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돌파했던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인 건 확실합니다. 물론 부작용 많죠. 그리고 유동성 함정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금 왜곡 있고요. 하지만 무너지는 가라앉는 배는 물론 이전에는 한 번은 했던 툴, 성공했던 툴을 다시 한번 하는 거라고 보고요. 아이러니하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위험 선호가 계속 눌러 있어서, 그러니까 안전 선호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또 금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금도. 네, 그러니까 투트랙입니다. 잘 나가는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권유해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실질 금리랑 역의 관계에 있는 금 가격에 대해서도 또 상당 부분 저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는 투자의 시기는 점점 짧게. 그게 이제 저희의 하반기 그 이후의 흐름인데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이전에 성공했던 툴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향유하시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 또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툴입니다. 금도 그러면은 뭐 제일 편한 거는 그냥 ETF 쪽이겠네요. 일단은 ETF를 많이 권유해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민선 연구원. 네, 저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채권 자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워킹을 할 때 그 효과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자산 가격이 무너질 때 그것을 분명히 바칠 것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을 비롯한 어떤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이 앞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미국 자산 가격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든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쪽 자산은 그래도 한국과는 다르게 좀 받쳐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새 보면 이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환당국에서 좀 달러 쪽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엔 대비해서는 그 약간 그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대비해서 엔이 좀 강세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엔도 좀 좋게 보입니다. 엔도 좋게 보인다. 네. 예. 예. 주 박사님. 예. 클로징.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저는
뭐 지금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상품을 추천한다 뭐 이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는 뭐 그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네. 신뢰성이 없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의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수익 상품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유동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흥국.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인지 아닌지 일단 그 부분은 제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다라고 예.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 상대적으로 지금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예.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막연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예.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뭐 중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기도 해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CD 리딩 인디케이터가 저점을 찍고 다시 반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좀 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미. 이미 두세 달 정도 됐죠. 예. 그러면서 사실 4월, 5월, 6월의 추이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월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그런데 5월에 관세 이슈, 미중 무역 분쟁 해가지고 갑자기 꼬꾸라졌었고 6월에 숫자가 좋아졌어요. 네. 이 산업 생산 쪽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이 왜 좋아졌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정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 과도한 투자, 그다음에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계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기준 금리를 낮춘 건 아니지만 지불 준비율을 계속해서 낮췄었단 말이죠. 기준을. 예. 6차례에 걸쳐서 낮췄을 정도로 계속해서 예. 공격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제 그 시그널들을 봤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유일하게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중국 내수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 김돈 연구원 혹시 반론? 네, 뭐 많이 말씀드렸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저희는 뭐 이 상태에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대, 통화 완화. 물론 하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바탕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상당 부분 중국 경제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서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계를 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바탕 지지가 되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국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일단 첫째 리바이즈가 좀 잦았었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을 올린 상당 부분들이 정책입니다. 석탄 생산량이라든지 화학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 정책 이런 것들로 전부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소멸되는 순간이 저희는 조금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의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계속 추천드리는 게 좀 꺼린 이유가 근본적인 미중이 추가적인 관세에도 또다시 한번 만지작거리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두 남성이 아주 점잖게 이렇게 토론을 하셨어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땡기세요? 아, 중국 얘기는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것 같고 진짜
그 주식 갖고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맨날 끝에 가고 야 계좌 까봐 이러는데 중국은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장부 한번 제대로 까봐. 그 장부 그거 믿어도 돼?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뭐 그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살아나주고 아우 중국 살아나주면 또 걱정되는 거는 서풍 불면 우리가 죽습니다. 먼지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뭐 위성 사진을 보고 하니 우리 한반도에 바람이 전혀 없어요. 해안가 쪽은 뭐 이렇게 오는데 그래 지금 이 7월에 이 때 아닌 이 서모고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오늘 마스크 없이 좀 다녔더니만 그냥 계속 가래가 끓고 이러는 그런 상황인데 아 글쎄요. 아 진짜 다들 좀 바캉스 즐기고 좀 이렇게 상반기에 좀 많이 벌었다. 막 더울 때는 좀 이렇게 잠시 시장 떠야겠다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다음 주 또 20위가 있는 날 또 저희 또 주간 전망대 일주일 간격으로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FMC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과연 이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다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다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한번 큰 어떤 틀은 잡고 투자 전략을 좀 짜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 가운데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 아니면 조금 마이크로 튜닝이 필요한 부분 또 많이들 서로 얻어가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막힐까봐 택시 안 타시기 잘하셨어요. 네. 지금 와갖고 막히니까 차로 바로 내려오는 걸어오실 만도 하네요. 걸어오기까지는 조금 길어요. 퇴근 시간이